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이 잠시 후인 오늘 오후 6시쯤에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 가운데 절반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해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투자증권이 남녀 지원자들을 차별 채용하고 거래처 사장의 친인척들을 무더기로 채용하는 등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일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또 지역에서는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윤의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등을 결정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결정 결과가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부는 사회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오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지요? 민주노총은 오후 3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270명이 넘는 민주노총 전체 대의원 중에서 637명 이상이 참석하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됩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밝힌 참석 인원은 1000여 명에 달해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채웠습니다. 경선회의 참여 안건은 오후 6시쯤 상정돼 한두 시간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 여부가 중요한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선회의 안건 상정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선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노총 내 발언권이 센 금속노조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경선회의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노동자연대 등도 참여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령 민주노총이 경선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대화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자 단위가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IBK투자증권의 전 현직 임직원 4명을 기소했습니다. 남성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IBK투자증권 채용 비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서울 남부지검이 이 업무방해와 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IBK투자증권 박모 상무 등 이 4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박 상무의 지시를 받아서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이 당시 인사팀장 2명에다가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등 이 부정 채용에 적극하다만 김모 전 부사장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이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으로 2016년과 17년도에 신입 직원 채용을 총괄했는데 이 청탁받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조작을 해서 3명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부당하게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신입 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로 이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깎고 이 남성 지원자 점수는 올려줬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이 당시 채용에서 남녀 지원자 비율은 6대4 정도로 비슷했는데 이 최종 합격된 남녀 비율을 보니까 16년도엔 11대2, 17년도엔 9대1로 이 여성 합격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이 IBK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향후 정체 또는 침체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10억 원 이상 이 자산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어둡게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B하나은행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고객 9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39%가 현재 상태로 정체할 것으로 답했습니다. 또 34%는 완만하게 침체할 것으로 예상했고 11%는 빠르게 침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15%에 그쳤는데요. 건물 상가에 대한 투자 매력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으로는 건물 상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지만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어 투자 매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자들이 부부 같은 경우 한 달에 약 26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나왔다면서요. 네, 보험개발원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예상 금액은 부부 기준으로 월 265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월 158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보다 나은 적정 생활의 노후를 위해서 부부는 월 327만 원, 개인은 월 194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으로 은퇴 전 소득의 64.3%를 바라지만 실제로 은퇴 후 소득은 48.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 이해력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월 소득 420만 원 이상 계층의 금융 이해력은 65.6점에 달했지만 월 250만 원 미만 계층은 58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5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부적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예, 부적격 사례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2달간 서울시와 5개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요.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5개 조합은 반포주공 1단지와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입니다. 이들 5곳은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곳도 3곳이 적발돼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또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토록 한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 회계 부적격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순이었습니다. 이 중 16건은 수사 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위반 사항들도 적발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해 조합원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사와 조합 각각 한 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1차 입찰 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 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 내용을 누락하는 등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잘못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 비리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 관리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조합 생산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이를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에서 앞으로는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설 연휴가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이 되죠. 보통 명절을 앞두고는 택배랑 항공 수요가 몰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보기 쉬운 경우 어떤 경우, 그래서 해법은 어떤 게 있을지 최나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설 연휴 등 연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입니다. A씨는 해외여행 출국 당일 약 2시간을 대기하다 결국 결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약한 숙박료만 날릴 처지에 놓이자 항공사에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항공 피해를 비롯해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에 이은 보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항공권의 경우 운송 약관과 환불 조건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는 최소 일주 이상 시간 여유를 두고 맡겨야 합니다.
물품의 가격을 비롯한 정보 기재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이나 훼손 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명절을 앞두고 대량 구입과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유의해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세부 조건 설명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국세청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또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일단 대기업의 탈세 근절 문제는 올해도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명회사 운영이나 사익 편취,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인데요. 특히 사주나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수사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됩니다. 27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 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없던 이 새로운 방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탈세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통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와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이나 임대업자 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역외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 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IT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고 있던 한국미니스톱의 매각 절차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미니스톱의 대주주인 일본 이온그룹은 그동안의 인수 예상자였던 롯데와 신세계 등에게 매각 철회 결정을 전달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 8조 6천 원에 해당하는 생활 SOC 사업 예산을 오는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이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신 대로 지금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정대로라면 잠시 후인 6시쯤에 경사노위, 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돼서 한두 시간 정도면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즉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현장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경사노위에 참여를 해왔던 한국노총이 오늘 전격적으로 또 불참을 선언해서요. 이런 게 또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항공대학교 김강식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왜 논란이냐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분위기는 민노총이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지금 5시 14분이니까 이제 한 40, 50분 남았는데요. 네. 참여를 그동안에는 안 해왔잖아요.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네.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민노총이 경사노총 참여를 거부했다기보다는요. 경사노총 이전에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20년 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네. 노사정위원회 20년 전에 이미 불참을 해서 탈퇴를 했고요. 아. 그 탈퇴 기조가 경사노위로 비록 이제 이게 확대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어져 온 거죠. 이어져 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저 민주노총 굉장히 많은 기여도 했고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뭐 같은 그 이념을 지향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선호위에 불참한 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진행해 왔던 또 여러 가지 노동 정책 이러한 것들이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점점 반노동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민주노총에서 반노동 정책이라고 민주노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을 뭐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예. 그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최저임금 예. 산입 범위를 개정을 했습니다. 확대했죠. 예.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서 네네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일자리 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유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산입 범위를 확대했는데 결국 이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실제로 겉으로는 올리고 다시 속으로는 다시 올린 걸 다시 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노동시간 단축이 금년에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농조합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실제로 반영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특례 업종을 노동조합에서 전면 좀 칠폐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법에서는 상당 부분이 들어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겉으로 내세운 노동조합 단축이 실제로 그 근로자들의 큰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서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뒤로 줄어든다. 그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아닌 경우도 근무한축을 꽤 줄이는 게 있다. 아니다라는 그 네. 부분이군요. 근데 사실은 엊그제죠.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해서 네. 또 만나서 또 설득 작업을 이제 벌인 것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노총은 불참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그걸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데, 이게 왜 그동안에 비교적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민주노총에 비해서는 우호적이었던 노총이 불참을 선언을 했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며칠 전에 대통령까지 만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불참 선언한 한국노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국노총은 네. 이미 이제 참여하고 있었고 글쎄요. 25일 며칠 전에 이제 불참을 잠정적으로 네. 현재 노사정위원회 모든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 중에 하나가 네. ILO 기준 그 협약의 비준건인데 예. 거기 관련해서 한국노총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닌데 네. 공익위원 안 가운데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파업 시에 대체 근로 허용을 한다든지 또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안들이 나오니까 이게 반발해서 한국노총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2월 19일까지는 더 이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며칠 전에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그 불과 2, 3일 후에 이렇게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로 거부하고 나서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더군다나 한국노총은 비교적 좀 우호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이제 안건을 상정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도 이게 영향이 되지 않을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거든요. 저는 큰 영향을 미치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으로서 서로 협력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예. 두 노총은 사실 색깔이 분명하죠. 한국노총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교섭, 타협을 지향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민주노총은 어떤 투쟁, 그리고 또 선명성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한국노총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타협을 중시하는 이런 노동조합에서 경사노위 대화기구에서 빠지겠다 하는 것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민주노총으로 봐서도 굉장히 그 경사노총에 그 합류하지 않을 큰 명분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그 두 뭐 민주노총 이제 그건 어차피 전망이니까 그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뭐 다시 이제 그건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긴 하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전제는 아직 뭐 전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같습니다. 양대 노총이 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한 건 아니고요. 2월 19일까지 회의에만 불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사노위 자체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연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좀 비교적 비판적이고 그 기존에 작년까지 보여왔던 그런 어떤 모습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상황, 뭐 고용 상황 이런 것이 점점 악화되고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개혁을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러한 그 새로운 노동 정책은 노동조합과의 충동을 야기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런 대화의 무대로 직접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시겠지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었고 경사노위가요. 거기에다가 뭐 여성계, 뭐 소상공인계 좀 확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사노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했다고 불구하고 어쨌든 주축은 노동계, 재계, 뭐 정부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큰 축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경사노위가 앞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겠네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한계가 있죠. 구성 단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체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20년 이상 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어쨌든 기능을 해왔습니다. 뭐 큰 성과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민주노총이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경사노위는 계속해서 어쨌든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운영은 되는데 물론 성과적인 측면에서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꾸준히 참여하려고 생각합니다. 의제에 따라서 그때 이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리죠. 민주노총이 잠시 후에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또 전제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은 29일까지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그랬을지 완전 뭐 불참은 아니니까 한국노총도 참여해서 이제 양대 노총이 다 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해서 어쨌든 완전체 비슷하게 이제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경사노위에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게 쟁점이 앞으로 될까요? 민주노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사노위가 그렇게 쉽게 굴러가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노총에서 이때까지 주장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경사노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장 외에서 했던 주장들을 이제 장 내로 옮겨서 주장을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뭐 그 협의라든지 합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노위에서는 이제는 양 어떤 노총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서 대표되지 않은 분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 근로자, 노인 근로자, 청년층 이런 분들을 보다 좀 더 대표성을 강화해서 보다 좀 완전한 어떤 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모든 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어떤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어떤 이슈에 따라서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게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게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사회적 대화기구는 외국의 사례를 봐서라도
특별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만 성과를 냅니다. 아주 사회적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998년 IMF 그렇죠. 경제 위기 이때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거두었고요. 사실 우리 사회적 대화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20년 이상 그 사회적 대화의 어떤 활동 가운데서 유일한 성과는 제가 보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예. IMF 위기 때 그때는 그때 한 뭐 90개 정도 여러 가지 예. 어떤 그 안건들을 거기서 합의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 때 세 이해관 당사자가 모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었는데 네. 그거를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 비정규직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네. 모양은 참 좋습니다. 네, 여성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뭐 우리 사회 각 이제 이해 구성원자들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노사 간의 쟁점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보여주기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네네. 오히려 자꾸 사회적 대화기구는 예. 말 그대로 대화기구입니다. 네. 여기서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사전에 조정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이해를 공유하고 네.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 대화기구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해서 합의를 봐서 뭘 실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을 해서 실제로 행해나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부담은 사실 크게 덜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뭔가 어떤 합의에 가까운 도출을 해내려면 뭔가 자기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말씀하시는 뭐 노동계획, 재계, 뭐 정보공익위원, 그다음에 각 사회 지역 단체분들, 뭐 소상공인이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자들이 정말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이 기구에 참여를 해야 될지 한 말씀만 궁극적으로 그 대화의 어떤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요. 어떤 타협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승복,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그 의사 결정이나 어떤 정책 실천에서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이슈는 예비 타당성 면제 논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필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항상 좀 예외가 있어야지 경직되게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외 조항이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 관련된 논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뭐가 평가 기준이 될까요? 지금 얘기들은 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지역의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을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는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잠시 후에 부산대 경제학과 김기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지역 얘기 또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사실은 이 용어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낯설고 그래서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고요. 또 국가 예산이 300억 원이 들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경제성이나 뭐 이렇게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경제성, 뭐 효율성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비용 대비 편익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과거 침체된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1,000억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도로로 다리를 이용해서 뭐 둘러가는 기름 비용이나 그다음에 시간 비용 이런 게 이제 이익이고 비용은 1,000억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다리나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나야지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치는 게 예배 타당성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 네.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교육 관련된 거, 그 시골에 학생이 5명, 그 중학교는 폐쇄 기준이 그렇죠. 5명입니다. 네. 학생을 교육을 위해서는 3명이라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등급을 좀 낮게 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또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 조항이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남북 교류 사업, 교육 사업 이렇게 한 15가지 종류는 예비 타당성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 그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 요즘에 그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네. 고속도로에 다람쥐가 다닌다는 데가 그게 예. 일본 얘기인가 보죠? 일본에 과거에 한 20년이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뭐 몇 년 그 작년에 포뮬러 1이라고 있어요. 전남 영암에. 예, 전남 영암에 포뮬러 1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거리가 한 2~3시간 되다 보니까 멀죠. 사람들이 가지도 아니하고 경제성도 없고 외국에서 오는 그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예. 거의 정부가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로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포뮬러 1. 또 많은 것들이 지방 공항입니다. 양양공항, 청주공항 이런 것들이 글쎄요. 많은 대규모 사업을 투자해서 시행했지만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예산만 나가고 경제성이 없는 곳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또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센 게 4대강이죠? 4대강. 제가 뭐 그 얘기를 굳이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예, 없고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들어간 돈, 그러니까 예산 네. 대비 효과 그거를 따져서 이제 예비 타당성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정한다고 그렇죠. 예,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됩니까? 첫 번째는 베니핏 코스트가 이제 비용과 편익 분석인데요. 비용과 편익. 그 1을 넘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내가 1,000억 했는데 예. 수익이 1,000억 이상이 나와야지 1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비용과 편익이 1이 넘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예. 그다음에 경제성이 이제 40%, 그다음에 정책적인 게 한 30%,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균형 이런 지역 거죠? 균형이 한 30%. 그러니까 4, 3, 3 이제 건설업이 그렇고 또 과학 R&D는 또 다릅니다. 조금 그러겠죠. 기준이. 예.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리니까 비용과 편익에서 1이 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입니다. 예. 그러면 1 안 넣으면은 0.9999 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사업성으로서는 이렇게 점수로서는 좀 낮다고 보지만 아까 얘기한 같이 지역 균형이나 경제성, 15가지, 예. 정책성 지역 이런 거 균형. 봐서. 예. 그러니까 1 넘느냐 마느냐 예. 하고 경제성, 정책성. 정책성, 지역 균형 요걸 100% 100으로 해가지고 예.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습니다.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 정책성, 이렇게 기업 균형 발전에서 일정한 점수를 넘고 또 베니핏 코스트, BNC라 그러는데 그 비용 편익 분석이 또 1이 넘어야지 아주 합당하다. 글쎄요. 그 이하가 되면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혹시요 교수님이 그 알고 계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했던 사업 중에서 이 점수가 일이 안 됐는데도 뭐 효과가 괜찮았다거나 또 반대로 일이 넘어서 사업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거나 뭐 이런 사례 혹시 아주 뭐 성공적인 사례는 뭐 제주 공항 사업이라든지 인천 공항 사업. 인천공항도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그 전 세계에서 고객들이 몰려올 줄 몰랐는데 우리 인천공항 사업이 인천공항과 그다음 고속도로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또 전 세계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뭐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주공항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나 깨끗한 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고 실패 사례가 있다. 실패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뭐 전남 영암의 포뮬러 1, 또 양양 청주공항, 지방 공항 문제가 또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에서 그 점수가 비용 대비 편익 점수가 1이 넘어서 사업을 했는데도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1이 안 넘었는데 뭐 필요해서 했는데도 뭐 성공한 사례도 있을 거고 이게 참 예측하기 힘든 거네요.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3년, 5년, 10년 단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냐, 인구수라든지 또 지역 이동도 되고 이런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인천공항은 이렇게 많이 몰릴지 몰랐지만 우리나라는 좋아졌고
인천 또 물류공항도 이렇게 생각보다 더 활성화됐을 때 이제 좋아졌고. 그 이게 복걸복으로 이런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예측 체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거를 타당성을 조사하는 분석 체계에 뭔가 큰 구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공정성과 효율성입니다. 예. 경제학의 목표는 이제 공정성과 효율성인데 예. 가장 공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예. 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충족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충돌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또 정치학의 이제 원원 자체가 올바른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이 정치학의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성, 효율성, 이렇게 올바른 네. 예산 배분이 아주 쟁점이 되는 거죠. 참 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물론 뭐 완전할 수 있는 건 없긴 합니다만 이 논란의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에 대해서 이게 항상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것 따라 예. 적용되는 게 또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예타 면제 논란의 또 중요한 이해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지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예. 지역에 계신 우리 교수님 한번 말씀 듣고 계속해서 예.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을 위해서 부산대 경제학과 김기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요. 그 예타 면제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예. 뭐 몇 조짜리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을 관련돼 있어서 지방은 계속 인구도 줄고 하는데 그런 몇 조짜리 예. SOC 사업을 하는 게 무슨 경제성이 있겠느냐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 타당성 어떤 조사를 하는데 기준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은 맞습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인인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입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상대적으로 거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도 정태적으로 고려하지 동태적으로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지 미래의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포함하면은 지역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무슨 경제성이 있나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미래의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예.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앞으로 중앙과 지역 분리는 더 확대되면은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과 관련된 이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사회 간접자본 관련된 사업들은 그런 경제성만 중시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SOC 관련된 그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돼서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이 지방과의 이 좀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지방과 중앙과 어떤 결의사를 갖다 언급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중앙정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타를 시행하는 목적이 경제성이라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은 지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면 얼마의 수입이 있느냐 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단순한 지출과 수입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출이 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 측면이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고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이 경제성이라는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다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의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정부의 SOC 쪽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지방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집중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비 타당 조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상대적으로 적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사업 타당성 조사는 되도록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려봤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갖다 경제적 정량적으로 숫자로 반영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갖다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현재 상황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도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면은 정량적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 분석으로서 조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김기훈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너무 그러니까 경제성만 이렇게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지역의 상황을 반영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할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경제 상황들, 경기 상황들, 고용 상황들 이런 거를 조금 더 점수를 높여서 고려해도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SOC 사업이나 건설 사업에 정부가 좀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분석할 때 10억 원의 매출이 나면 몇 명을 고용하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취업 유발 개수, 고용 유발 개수라 그러는데 건설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아요. 10억 원을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보통 건설업은 한 16명 정도, 도소매업은 한 18명 정도. 그래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게 그 건설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고용 상황을 좀 더 개선하자. 그게 이제 목표인데 저는 뭐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은 고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이것은 뭐 정부가 뭐 해도 바람직하다. 저는 뭐 이렇게 워낙 고용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럼 이를테면 그런 걸 수 있겠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금 일종에서 보는 시각은 과거 정부들처럼 이제 토건식 개발 사업부터 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면 그걸 무조건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뭐 일단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정부가 최근에 뭐 너무 시장 친화적이다, 기업 친화적인 걸 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도 잘 사는데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올리니까 고용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마 슬슬 이제 몸이 이제 들썩들썩 하실 때가 되셨죠? 근데 명절이 되면 또 반갑지 않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건데 올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 말씀을 해서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일단 물가 상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에도 명절 물가가 비상입니까? 뭐 비상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뭐 1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공식 통계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금융기관에 좀 물어본 결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은 한 1.37% 그 작년 1월하고 비교했을 때 올랐다.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한 0.40% 오를 거다. 뭐 그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작년, 재작년 뭐 1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분야는 주로 식품류인데 이거는 추석이나 구정 전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석유나 그 제조품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그 기름값이 요즘에 비교적 좀 안정이 돼서 아마 그것도 좀 크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정부가 이맘때쯤 되면 이제 뭐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는데 이런 게 효과를 좀 본 것도 있겠네요.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언제든지 추석이나
구정을 보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작년 추석 같은 경우는 8월, 9월에 물가가 18.2%, 9.3% 올라갔고, 뭐 작년 설날 같은 경우는 1월, 2월에 3.7%, 5.2% 올랐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정부의 수급 정책도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한 것도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작년 초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좀 그런 면이 좀 그런 면이 좀 생각됩니다. 식품류가 오르긴 올라가고 있지만은 작년에 네.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절 때 제사 지내고 이러는 가정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추석 같은 경우는 뭐 구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추석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기온이 상당히 좀 높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여름철이나 1년 내내 자라야 되는 야채나 식품류는 물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좀 그 영향이 좀 덜게 들어가는 것 같고 예. 수입 식품류 가격도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또 세계 경기 둔화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 말씀을 들어봤는데 작년보다 물론 뭐 명절이니까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뭐 작년 명절 때보다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에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근데 뭐 이렇게 항상 이 명절 때 되면은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항공, 택배 쪽에서 소비자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 리포터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에서 조금 더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을지 또는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을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의 서보원 대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면 지금 앞서 나왔던 항공 쪽, 택배 쪽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를 분석했는데요. 네. 항공과 택배 분야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인 피해 사례가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뭐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했는데 네. 환불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결항 연착과 같은 운송 불이행, 또 위탁 수화물 파손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택배는 역시 의뢰한 택배 물품을 분실한다든지 파손한 경우가 많고요. 상품권은 소비자님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좀 유효기간이 좀 짧습니다. 근데 사업자가 이런 유효기간을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이 확인됐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불안전 판매네요.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네, 저희가 서 대리님 말씀하신 그 피해 사례들을 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좋게 화면에 CG로 올려놨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 같지는 않고 늘 있었던 또 평소에도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뭔가 나름의 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라고 해서요.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마다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기타 관련 법규들이 있는데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면은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은 저렇게 피해를 당하면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들께서 기왕이면 좀 아예 안 하게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그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가 항공권, 할인 폭이 많이 적용되는 항공권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상당히 높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한 그런 항공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구매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위탁 수화물이 파손된다든지 분실됐을 때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예. 택배는 역시 운송장이 중요한데요. 예. 예, 물품의 종류나 수량, 가격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운송장 그냥 찢어서 버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역시 사업자가 발뺌을 할 때 소비자가 본인의 주장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물건 샀을 때 영수증, 그다음에 이런 택배 같은 거는 이런 운송장,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서류들은 좀 당분간 놔두는 게 좀 이런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소비자원 서보원 대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